이야기는 아마 3인당 북구 유럽처럼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로 한국을 끌어가겠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를 오늘 한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제 뉴스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끊어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크게 바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도 함께 다루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할인된 상태인데 그 문제도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한국 문제부터 차근차근하게 사회권 선진국의 꿈은 젊은 날부터 가졌던 꿈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력을 쥐면은 대한민국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조국 사회권 선진국 주장 주변에서 빨갱이 우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국내 문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본 겁니다. 조국 주변에서 빨갱이라고 이렇게 비난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한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마 이제 3인당 체제 북구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철저하게 실시가 되는 그런 이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게 형편이 안 되죠. 한국이 형편이 안 되고 3인당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꽤 많고 그다음에 국가 규모가 작습니다. 노르웨이는 550만 이렇게 대개 500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적 토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86 세대들은 젊은 날 받았던 사상 세례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항상 지적해 왔죠. 그것을 솔직하게 조국 씨가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살면서 자기 생각을 좀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스웨덴이나 이런 체제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꽤 많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국가 규모가 작아야 되는 거죠. 한국과 같은 그런 5천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는 사회주의 그런 체제를 지향하게 되면 그대로 망하는 거죠.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이 북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3인당 체제를 지향하겠다는 건데 한국 같은 그런 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이 좀 더 원활히 작동하는 그런 역동적인 체제로 나가야 다른 경쟁국하고의 경쟁에 살아남아서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거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조국 씨가 생각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런 길로 가는 순간 바로 그냥 골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뭐 그냥 제 입장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드리크 폰 하이엑 교수들이 지은 치명적 자만 이런 책 한 권 정도만 읽더라도 많은 규모의 익명사회로 구성된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3인당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치명적 자만은
자유기업원 같은 데서 다 번역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거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바로 콜로 갈 겁니다. 한마디로. 예.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다.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끌어가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예. 국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자기 생각을 굽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가 1980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좌파 정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파판드레우 수상, 파판드레우 총리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살아가며 자기 생각을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데 익숙하지만 지식인들은 교조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교조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성리학 전통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회권 선진국, 이게 이름들 사민당 체제입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국가 규모를 굉장히 키워서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대폭 늘린 그런 체제로 가면은 한국은 바로 그냥 깔아앉을 겁니다.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도, 그 토지도 전체 다 공개념화하겠다는 거죠. 사회권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다. 주거권, 보유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우리 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 여기서도 제가 절실히 보는 것은 조국 씨는 글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개의치 않고 당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이게 굉장히 강하죠. 실제 현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지 않고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당위를 주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실제는 무시하고 당위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집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거권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보유권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나라 규모를 얼마나 늘려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런 자본을 얼마나 많이 탈출하겠습니까? 교육권, 그건 전부 다 무상으로 해 주자는 겁니다. 세금 많이 거두어 가지고 토지 공개념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60줄이 넘었는데 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이 사람들이 받았던 사상적 세례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경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교조주의적으로 극단적으로 발전해.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그런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위험한 생각인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제 보기에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세금 거두어 가지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기후,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딱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세금을 억수로 많이 거두어 가지고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권도 보장하고 교육권도 보장하고 건강권도 보장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당장 부유세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나가버리겠죠. 로봇세, 금융투자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투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AI가 여러분들 휩쓸게 되면은 제 자신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한
막연한 점이 있는데 이때는 개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국가 규모를 줄이고 체제나 제도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에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 분이 이렇게 했네요. 여기 이제 한 분이 아주 좀 가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벌써 이러면 한국의 성장률이 그냥 바닥이거든요. 4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거든요. 성장률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 가난도 물리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거의 바닥입니다. 여기 보시면 24등 수준입니다. 한국이 22등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0.276%인 겁니다. 반도체가 선전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캐나다가 우리보다 낫네요. 마이너스 0.1%. 프랑스도 0.18%. 노르웨이가 의외로 성장률이 낮는데 0.333%. 24개국 가운데 22등을 한국이 한 겁니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잡아야 되고 공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체제가 유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사회권 선진국의 건설이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이게 아마 조국시뿐만 아니고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로망일 겁니다. 로망. 그쪽으로 가면은 정말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또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로 성장 사회라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거죠. 오늘 이 스키장 소식이 하나 있단 말이죠. 스키장 상권의 몰락 6억이 떨어져도 안 팔린다. 좋은 시절이 오겠냐? 이제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를 읽으면서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아마 강원도의 수도권의 인접한 지역에 그런 스키장의 참혹한 몰락 주변 상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10억 상가가 4억 폭락에도 안 팔린다. 연간 스키장 이용객이 686만 명에서 435만 명을 줄었다. 지역 스키장 상권이 매출이 70% 줄었다. 여러분들은 딱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전국 스키장 이용객 수를 보니까 2011년에 686만 명에서 지금 435만 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를 좀 더 봐야겠지만 바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보통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기사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서 개인이 이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고가품에 해당하는 스키를 현저하게 줄여버린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기사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혀 안 다뤘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겨울만 되면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는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스키 공화국이었는데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포천 베어스타운은 문을 닫고 유령 스키장이 되었고 슬로프는 잡초만 무성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 영광이 있으면 또 여러분 쇠락기가 있지 않습니까?
686만 명이 전성기 대비 이용객 수가 37% 줄어든 거죠. 일본이 똑같은 것을 겪었을 겁니다. 일본이 제로 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이제 콘도 분양 같은 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 것도 돈이 드니까 연간 여러분들의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데 그 시설 투자를 선뜻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때 10억 원을 호가하던 포천 베어스타운 인근 상가 매매가는 현재 4억 원 수준으로 60% 이상 폭락했고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전부 다 예를 들면은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성장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2011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가장 전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조기 유학을 많이 보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취미가 바뀌었니 이런 것보다도 성장률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2022년 휴장 이후에 멈춰 있는 포천 베어스타운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마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아마 이 눈을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최근 4년 사이에 4곳이 폐업한 거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후위기, 고객 실종, 스키장 운영 적자로 인한 기존 리조트 경영 방식의 한계 이런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 스키장 몰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상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키는 고비용 집약적 레저인데 제로 성장 시대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대중은 가장 먼저 고가품도 줄이고 그게 바로 골프하고 여름 스키인 거죠. 일본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참 고마운 나라죠. 왜냐하면 일본만 보면은 올라가는 길도 여러분들 기회를 이용할 수 있고 내려가는 길도 기회를. 일본 역시 1980년대 후반 1800만에 달았던 스키 인구가 제로 성장에 접어들면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 이야기는 한국도 훨씬 더 내려갈 길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본의 스키장이 폐허로 바뀌었고 한국의 스키장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나 기후온난화 문제가 아니고 중산층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소비 전략의 소비 절벽의 결과이다.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고 심적인 여유도 없는 겁니다. 제로 성장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KDI 연구원 원장으로 간 서울대 김세직 교수가 계속해서 부러지던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5년 토일로 잠재 성장률이 1%로 떨어져 가지고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한다. 일본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이후에 화려했던 니키타현과 나가노현의 스키 리조트들은 헐값의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도 스키가 먼저 무너지고 뒤이어 골프장이 회원권 반환 사태를 겪으며 대중형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폐업했습니다. 고가품이 쓸 자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면에 출산율이 급감하고 젊은 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게 다 뭔가 하니까 전부 다 경제적인 요인인 겁니다. 압도적인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인 겁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로 성장.
예, 여기에 산업의 사멸, 한 번 무너진 고비용 레저 생태계는 경제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경제 체질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힘이 세네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위력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즉각 효과가 발생하네요. 2월 1일 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렇게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러시아 군이 그냥 스타링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2월 1일인데 바로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네요. 오늘 큰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를 봉쇄하자 우크라이나가 2년 반 만에 최대 영토를 탈환했다. 완전히 여러분들 전쟁에 그 분수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스타링크 밀반입해 스타링크 단말기죠. 핵심망으로 활용해 왔는데 일론 머스크 자신이 이번 차단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체 위성이 있지만 대안으로 역부족이다. 미국의 힘을 한 번 정도 더 미국의 힘이 아니고 미국의 민간 기업의 힘인 거죠. 이런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러시아군 사용을 차단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기사고 그다음에 이게 2월 9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차단하자 러시아군 90%가 통신 먹통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 측에서는 구식 워키토키 무전기를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밀수로 스타링크 여러분 단말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2026년 2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던 모든 미인정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하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군은 실시간 드론 제어가 불가능해지고 지휘 통제에 사용하던 핵심 통신망의 90%를 즉각 상실하였어. 전장터에 사실상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다.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통신 두절은 러시아군의 작전 혼란과 자기 군끼리 여러분들 오발을 해가지고 사상자 폭정으로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틈을 타서 201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탄환하는 등 2년 만에 최대 정가를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타링크의 여러분들 봉쇄 작전은 민간 기술 통제가 현대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를 입증한 실질적 전환점에 해당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여러분들 할 수 없으면 눈 없이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드론도 띄울 수가 없고 뭐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026년 2월 1일 날 시행했네요. 인정받은 단말기 한 개만 여러분들 스타링크에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모양이죠. 우크라이나 영토 내 모든 미인정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제어 드론을 통한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드론 실시간 제어 방지를 위한 속도 제한 시간당 75km를 넘어서는 경우는 스타링크에 이런 접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자동차 말 뭐 이런 데 다 여러분들 부착해 가지고 사용한 거죠. 그런데 뭐 스타링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스타링크 이용 약관의 공격용 군사 사용 금지 이런 내용이 못 박혀 있으니까 합법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전선 부대 80에서 90%가 스타링크 연결이 두절이 된 겁니다.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해져서 몰리아 2 등 신형 러시아제 드론 효율을 극적으로 저하시켜 가지고 3, 4일간 러시아 돌격 작전이 대폭 감소했다. 차단 이후에 러시아군 사상률이 전쟁 개시 후의 최악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정찰부대 지휘관은 정규 부대도 13대 1 교환비 쉽게 달성했다. 아마 그러니까 전선에서 여러분들 화력의 차이 같은 경우를 13대 1 정도로 난무합니다. 여러분들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독점적 기술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네요.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드로프는 일론 머스크는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이자 우크라이나 진정한 친구라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대신 등록하게 해가지고 그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이란, 중국 등 대체 위성 인터넷 긴급 모색 중. 러시아의 전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 일론 머스크의 2월 1일 차단 조치로 러시아군은 전선의 스타링크라는 전략적 우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드론 공격 둔화, 사상자 폭정, 작전 전체 둔화로 이런 직접적 전장 타결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실질적 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독점적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했는데 이걸 디지털 제공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2월 1일부로 미인정 스타링크 사용 러시아군을 이렇게 방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많은 분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가장 많이 읽힌 기사입니다. 이렇게 아마 차에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픽업 트럭 지붕에 스타링크 접시를 달고 다니면서 실시간 지도, 명령, 영상 공유 이런 것을 활용한 거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드론, 러시아제 드론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신형 공격 드론 모니아 2 등에 스타링크 모듈을 직접 장착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2월 1일부로 스타링크가 여러분들 미인정 스타링크 접시를 사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연공에 수많은 러시아제 드론이 활동했는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이런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연공에 이런 드론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샷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스타링크를 차단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전장의 모든 실시간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겁니다. 포를 발사할 수도 없고 드론을 띄울 수도 없고 다가오는 여러분들 군인들이 자국 군인인지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군대의 뇌와 신경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군에게 스타링크 차단은
전장의 모든 실시간 데이터를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눈을 감은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매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시간 걸리던 타격 목표 설정이 스타링크를 통해 분 단위로 단축되었으나 이제 러시아군은 다시 구식 무전기 워키토키와 종이 지도 시대로 강제 퇴보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군을 마음껏 사냥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적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보의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결국 이것은 물리적인 전투기 숫자를 넘어서 정보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것을 뜻합니다. 정보 제공권, 공군 제공권 이런 말 그런데 정보 제공권을 가진 겁니다. 스타링크 차단이 초래한 8가지 치명적 효과, 킬체인의 붕괴, 발견, 식별, 추적, 조준, 공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실시간에서 수시간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적을 보더라도 공격 명령을 내릴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드론의 눈이 멀다. 드론이 여러분들 거의 종이 비행기 수준으로 그냥 격화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위성으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복하지만 러시아는 100m 앞에 적이 있어도 보고받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아군 오사, 이걸 플랜드리 파이어라는 표현을 쓰네요. 아군 오사, 적으로 오인해가 이런 서로 아군끼리 총을 주고받는 거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실시간 자포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겁에 질린 러시아군끼리 서로 총격을 가하는 혼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GPS 보정 및 실시간 좌표 수정이 불가능해져서 러시아의 비싼 미사일들의 엉뚱한 벌판이나 민가에 떨어지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탄약이 떨어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해도 후방에 적극 연락할 수 없습니다. 치료받으며 살 수 있는 병사들이 전선에 방치되어 사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를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통신망도 스타링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 방해 장치를 켜면은 자신들이 완전히 고립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다고 제공권을 잡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를 장악한 쪽이 전장의 물리적 공간까지 지배하는 디지털 제공권을 우크라이나가 독점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물론 방법을 앞으로 찾겠지만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디지털 제공권, 디지털 제공권을 장악한 겁니다. 데이터 주권이 곧 국방입니다. 이번 사례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통신 인프라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전장을 단 한 명의 결단 일론 머스크에 멈출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에 베팅하는 것이 왜 안전한 선택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혁신이 거세된 권력 독점 국가가 서구의 민간 핵심 기술을 도용해 쓰다가 차단당했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는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이 기술적으로 막강한 겁니다. 그래도 미국 망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미국 망할 거다. 미국이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미국 안 망합니다. 미국은 일단 여러분들 건국 선조들이 똑똑해 가지고 나라를 50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권력 분점 때문에 최악의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나라죠. 그 미국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유연합니다. 사람도 그냥 매일 자르고 뭐죠? 나라도 뭐죠? 문제가 발생하면 매일 수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안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냥 통계조사를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찍는 거 여러분들 5년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미국은 거대한 나라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할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임스 숀 박사, 이 제임스 숀 박사는 참 특별한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의 많은 여러분 에코노미스트 글을 읽었지만 제임스 숀 박사처럼 스마트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에 활동하고 맥길 대학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하셨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마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발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금에 투자하는 사람을 완전히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금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이 망하는 쪽에 이런 베팅하는 사람들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미국이 여러분들 다시 부강해질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데 베팅한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글을 쓴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혁신과 성장에 성공하여 미국이 다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거는 베팅입니다. 성장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금에 베팅하는 사람은 미국이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이런 베팅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보험용 자산을 사는 겁니다. 트럼프 측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대신에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내려서 돈이 생산지인 기업으로 흘러가게 해서 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성장률을 높여가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이런 트럼프 계획에 성공한다면 미국이 망하라고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것을 미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제임스 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에코노미스트가 글을 쓴 겁니다. Bitcoin is a bet on Trump success. Gold is a bet on America failure. 이렇게 여러분들 본 겁니다. 아주 특별한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은 미국의 미래 실패에 거는 도박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트럼프의 경제혁명이 실패하고 미국이 부채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불신임 투표와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것은 미국의 성공에 거는 깃발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성공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크립토 중심지 가상화폐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더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밖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은 성장으로 부채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률을 높여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누누이 강조했죠. 금은 위기 대비 보험용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금 투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금 투자하시는 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가설이 다르니까. 트럼프와 경제 참모들은 은행이 금고에 돈을 쌓아두거나 국채만 묻어두는 죽은 자본의 시대를 끝내고자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잠자는 돈을 깨워 실질적인 기업 활동과 혁신적인 사업으로 돈이 흘러들어감으로써 살아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미국의 가상화폐 불확실성을 없애는 법안 같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을 혁신의 메카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입장이 정리가 되죠. 이런 창발적인 이런 글을 쓰기 때문에 제가 제임스 숀 박사의 논평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고 소개하는 겁니다. 정책이 성공하면 월스트리트는 단순히 채권 이자나 챙기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설자들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경제 성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몰락에 베팅해서 금으로 도망쳤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오판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망할 거란 것에 베팅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란 미국이 흥할 거란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럼프 경제혁명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과 같습니다. 금은 미국이 결국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것에 대비하려고 하는 보험용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국의 계획이 성공하여 부채보다 성장이 빨라지는 비트코인 시대를 믿습니까? 아니면 결국 미국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금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 투자할 밖에 이런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금이 뛰면 금에 우 몰려가고 은에 뛰면 은에 우 몰려가고 그런 건 뭐 개인의 자유지만, 여기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스 탕겐 CEO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읽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터뷰를 한 분이 비트코인의 여기 니콜라스 탕겐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CEO입니다. 1966년생입니다. 니콜라스 탕겐. Keep calm and carry on. 그냥 갖고 있는 투자 주식 계속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저희들은 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탕겐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CEO가 월스트리트 및 각종 인터뷰에서 밝힌 금 투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매우 확고합니다. 금은 생산성이 없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불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 철학입니다. 금은 일종의 보험 자산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을 때 유지비용이 매우 큽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가 작동할 때 금에 묶인 돈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죽은 자본이 됩니다. 이 투자 철학이 명확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 철학을 배우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은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며 그들이 만드는 혁신과 현금 흐름에 베팅합니다. 금은 그저 창고에 보관된 금속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여 금을 사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훨씬 더 나은 인플레이션 방어책이라고 믿습니다. 기업은 물가 상승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금 투자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일 여러분들 투자자라면 금 투자 대신에 그냥 국을 투자하겠습니다. ETF인 FTC에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ETF인 SMH에 투자하겠습니다. 니콜라이 탕겐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는 금은 세상이 망할까 봐 드는 비싼 보험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실용주의 관점입니다. 제임스 온 캐나다 베이스의 이름 에코노미스트는 금은 미국의 실패에 거는 도박이기 때문에 미국의 혁신과 성장을 믿는다면 비트코인이나 생산적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금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 의견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끝났다. 미국은 이제 뭐 다시 못 일어선다. 그럼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죠. 미국이 끝났는데 왜 이런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은 끝이 안 날 겁니다. 미국은 권력을 분점시켜 놨기 때문에
주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나라를 쪼개놓은 연방제도를 도입한 것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인 겁니다. 그분들은 후손들에게 본인들이 천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을 물려줬다는 걸 본인들이 잘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유산이 미국을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주제도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소개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성공에 베팅하는 것이고 금에 투자한 것은 미국의 실패에 여러분들 베팅하는 것인데 여기 룩 글로만이라는 분이 약간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삐딱하게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제임스 존 박사님, 당신은 캐나다인으로서 미국의 지난 195년의 경제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이 보통 서민들한테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근본위제를 나타내는 도표를 가지고 하니까 제임스 존 박사 긴 댓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이 또 압권입니다. 여러분들께 제임스 존 박사의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미국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히는 그런 하나의 선택으로서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제임스 존 박사 일단 답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게 적었습니다. 아주 해박합니다. 어떻게 캐나다인 이런 미국의 이런 정책 역사를 전부 다 꿰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의 1195년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투자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의 자본은 성장, 혁신 그리고 개혁이 생산의 한계를 넓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자금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국가 부채를 돌려받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자금은 철도를 놓고 산업을 부흥하고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도시 건설에 투자되었습니다. 돈이 살아있는 자본이었다는 것, 죽은 자본이 아니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동기는 그들이 취한 시스템과 함께 진화합니다.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은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산을 보존하고 정책을 앞서가며 유동성을 쫓고 실질적인 리스크로부터 숨기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실패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안일한 거래 컴포트 트레이드를 뒤엎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아닌 성장을 다시 경제의 동력으로 삼아 자본이 생산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한국의 이런 많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들의 구상이나 정책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정신 나간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존 박사는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책을 가지고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은행이 돈 플러스 여러분들 경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다시 경제의 동력으로 삼아서 자본이 생산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미국의 공급 중시 경제학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이걸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만났습니다. 모든 투자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증명합니다. 금은 미국이 경로를 바꿀 수 없으며 부채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는 화폐 가치 하락분이라는 믿음을 대변합니다. 미국이 안 될 거다고 보는 사람들이 금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더 나아가 생산적 기업으로 재유입되는 자본은 그 반대의 가설을 상징합니다. 성장이 되면은 부채를 앞지를 수 있고 계획을 통해 사장된 자산을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자산 간의 차이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금은 체념의 거래이고 비트코인은 경신의 거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영어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 격차는 디바이드는 에셋의 격차가 아니고 아웃룩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금은 The Trade of Resignation 체념의 거래고 비트코인 is the Trade of Renewal 부활의 재생의 거래입니다.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 이름 내친김에 우리 공부 좀 더 하죠. 미국의 근본위 제도가 언제 도입해가 언제 폐지됐는지 매일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근본위 제도가 짧았네요. 미국의 이름 근본위 제도가 1873년에 실시가 됐네요. 은혜 하페아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순수 근본위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민들의 금 소유를 금지하고 달러 가치를 41% 절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화폐 제도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전에는 금은을 같이 썼네요. 금은을. 1873년에 순수 근본위제가 확립되고 1934년 대공황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민간의 금을 해소하는 변화를 겪었고 1971년도에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 정부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법정 화폐 제도가 도입됐네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제임스 온 박사가 룩 글로만이라는 분 사이에 글을 읽고 이 사람들이 남긴 사람들 논평한 보시기 바랍니다. C. 길레스라는 분하고 아드란 분이 글을 남겼네요. 스캇 베센트의 말이 100% 맞습니다. 연준을 개혁하면 시장에 자본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국채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으로 자본을 투입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채 서비스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금 투자자들이 자산을 다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 가격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100% 동의합니다. 2024년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실적이 부직한 이유 중 일부는 바로 이 같은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경제개혁은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도전적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각 정부 기관들이 생산성 붐에 저항하며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코멘트들을 보면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 경제 망했다. 항상 비관주의자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미국 주식시장에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의 종말론을 믿지 않는 거죠. 미국 경제의 혁신에 여러분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 수정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기 수정.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나라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체제가 대단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유연한 나라인 겁니다. 유연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대공황을 겪었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을 겪었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베트남 전쟁을 겪었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민권운동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주 떠나지 않습니까? 정주행이 아니죠. 정주행. 한쪽에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인연 이런 것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분께서 살아 숨쉬는 시스템이다. 그게 정확한 표현 자기 수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 수가 1966년대 수준까지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에 연방정부의 이런 공무원 숫자를 줄여가지고
1966년 수준까지 여러분들 공무원 숫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의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 숫자가 백투 1966년 수준까지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외부에서 진주한 채권 단위라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안 되면 여러분들 해결 못할 겁니다. 그걸 영어 표현으로 리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견고한 체제인 겁니다. 딱딱한 체제인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가 상당히 스마트한 거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 연방 고용 수준이 1966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자 및 부채 감축 집중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 2026년 1월 달에 연방 공무원 숫자는 268만 6천 명입니다. 1966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미국의 농객 가운데서 계속해서 미국이 망하라고 여러분들 고사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망할 거라고. 레이 달리오의 경고는 한마디로 미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출발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아주 성공한 여러분들 투자자죠.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정치적 갈등이 해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달러 대신에 금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으며 1970년대식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레이 달리오가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위기나 인구 감소 치명적 결함은 눈 감은 채 미국의 몰락에만 베팅하는 평양등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중립적인 분석이라기보다도 미국 시스템의 종말이나 자극적 내러티브에 투자 포지션을 맞춘 금찬양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금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달리오는 현재 상황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유사하다고 보고 자산 할당 가운데 10에서 15%를 금에 할당한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달리오는 단순한 진단가가 아니고 시스템의 붕괴를 예언함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고 그것에 맞춰서 달러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구조를 고착화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그룹의 경고라도 그가 실제로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레이 달리오처럼 금 비중을 투자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의 발언은 객관적 분석보다는 본인의 포지션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미국의 힘은 첫째는 연방제의 힘입니다.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50개 주의 경쟁과 권력 분립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텍사스주가 이런 사람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기업을. 주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낮은 세율로 기업을 유혹하면 캘리포니아는 규제와 인프라로 승부합니다. 특정주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 자본과 인재가 다른 주로 즉각 이동하기 때문에 주정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50개 이런 나라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스위스의 번영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힘이라고 보죠. 스위스의 번영도. 한국은 중앙집중적인 체제지 않습니까? 이게 큰 겁니다. 미국을 여러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에 여러분 투자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50개 주의 경쟁입니다. 50개 나라가 여러분 뭉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유연한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기 수정 능력 셀프 콜렉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자기가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시스템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숨기지 않고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치열한 논쟁과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동력입니다. 나라 전체가 뭡니까? 자기 수정 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한 거죠. 그 대신 사람들은 좀 피곤하죠. 잘리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창업 실패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 그래서 미국에 베팅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주에 베팅하고 미국의 반도체 주식에 베팅하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벌어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는 부채와 분전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며 시스템의 하향 곡선을 예측합니다. 저는 경쟁과 유연성이라는 가정에 집중하여 미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과거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960년대 이런 민권운동, 미국 시대는 끝났다는 조종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도의 유연성을 통해 스스로 재정의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맞춰지는 역동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큰 시각을 나라의 지도자들도 갖고 있어야 어느 쪽에 여러분들 더 비중을 둘 것인가. 86 세대가 여러분들 뭐 중국이 건상 같다 이렇게 그쪽에 줄을 서면 그날 보러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 봐라 이야기죠. 이런 걸 잘 읽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끝났다고 말한 수많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창출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국 몰락에 이런 베팅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이런 투자하시게 되면은 달러와 자산 기준으로 최소 15% 3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복리로. 이런 판단, 이런 세계사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과 판단이라는 것이 진로 결정이나 투자 결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투자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